자, 6회 31번. 다음은 생산 요소 대체성과 도시 지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 찍어라. 도시의 공간 구조가 도심지의 상업, 외곽지의 주거, 그 다음 공업지역으로 나타난 것은 자본의 대체성에 기인한 것이다. 자, 자본의 대체성이라는 말이 어렵죠. 이건 땅 위에다가 이제 상가 짓고, 주택 짓고, 공장 짓고, 농사 짓고, 그 돈 투입되는 거죠. 돈 투입. 자, 그건 우리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걸 그림 봤습니다. 상, 주, 공, 농 하는 거 아시죠? 상주공농. 그래서 원점에서 치다 보시면 이렇게 도심 쪽에는 여기는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입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 공장, 농업 이렇게 간다라고 했습니다. 상주공농.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가 우하향한다. 지대, 토지 임대로. 이건 일종의 이 토지에 대한 수요 곡선이죠. 경제론에 가면 수요 곡선입니다. 웬만하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웬만하면 크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에 아파트값 비쌉니까? 쌉니까? 요즘 아우성이죠. 근데 그거 간단하게 해결된다. 제보고 맡기면 내일 당장 반값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장난이 장난. 아무도 아닌데. 뭐 실때문에 뭐 투기 수요 때문에 몇 명씩 그러니 공주유세 때문에 그러니 아무 필요 없는 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기본적 수요 광고, 수급 상태라 수급 상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의도하고 용산하고 개발한다 하다가 취소해봤잖아요. 취소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개발해야 돼요. 개발하고 그 지역에 아파트가 폭등하면 개발한다고 폭등할 것 같으면 플러스 외부가 나타나니까 폭등하겠죠. 그럼 그 지역에 다시 이제 주택 공급을 미리 주거 택지 확보해서 공급 증가해버리면 툭 떨어져 버려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수급을 시장을 모르고 마켓에 수급 상태를 맞추면 되는데 그리고 이 수요자한테 너가 투기했지 투기 수요자 몇 명 되는데 시장판 전체 중에서 극소수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투기 수요 맞고 뭐 보유가세 높인다. 세금은 물론 더 받고 싶으면 좀 더 받아도 되지만 그런 거는 아주 비상적인 거라고. 그냥 이것만 들리면 돼요. 간단해. 진짜로 저한테 맡기면 내일 당장 앞 서울의 특정 지역에 그 공급자 규제 완화시켜주고 진입할 때 그럼 공급층 가면 반값 툭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 생쇼를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옛날부터 정치는 싫었습니다. 쇼맨십이라서. 경제는 시장이 말해주고 정치는 국민이 말해주는데 정치는 쇼맨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도 못생겨가지고 쇼맨이가 통하지도 않습니다. 자, 2번.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란 토지 사용량에 대한의 아들, 뒷말이 분자죠. 자본과 노동 사용량을 의미한다. 자, 토지는 발 아래에 있습니다. 분모에 있습니다. 아래. 그 다음 위에는 건축물이 올라가죠.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건축물을 칠 때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죠.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지. 그래서 고층화되면 당연 토지에 대한 자본, 돈의 대체성이 많아지는 거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도심은 일반적으로 생산 요소 대체성이 커지게 되어 수직적으로 공간 확대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게 자본이 고층으로 123층, 수직으로 상승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자, 4번. 생산 요소 대체성은 도심 가까울수록 커지고 고층화되고 그렇죠. 멀어질수록 저층화, 작아짐으로 우하향선이다. 아까 여기서도 우리가 지대곡선이 우하향한다 이미 됐고요. 맞습니다. 그다음 5번. 생산 요소 대체성은 토지 이용 집약도를 결정하는데 생산 요소 대체성이 작을수록 저층일수록 토지는 집약적이다. 땡, 틀렸죠. 토지 집약적이라는 것은 고층화입니다. 고층화. 그래서 5번이 확 틀렸고 답이다. 자, 요건 우리 77페이지 요약집 77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자, 32번. 저당 유동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저당 유동화. 자, 저당 유동화 하면 우리 이 모기지론 이렇게 해서 모기지론. 자, 지금 서울에 30평짜리가 30억 하기도 하죠. 1억씩 깨기도 합니다. 그럼 자기 돈 10억, 은행 대출 10억 받아가 30억짜리 샀다. 그럼 이 10억 빌 때는 모기지론이니까 요거 뭐가지 잡히고 모기지론 은행에 그렇죠? 은행에 건저당 설정 그리고 대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모기지론 이 흐름을 아시면 우리 금융론이 80% 가까이 소화가 됩니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 채권들을 모아가지고 알다시피 2차 자본시장 이랬죠. 2차 자본시장에 가서 모기지를 풀을 이걸 담보 잡고 시큐리티 파생증권 발행하여 자금 조달하면 은행에 돈이 이론상 무궁무진 대출하고 돈 부족하면 팔아가 현금화. 이게 저당 채권 유동화다. 현금화한다. 이런 뜻이죠. 유동화, 현금화한다. 그래서 파생증권은 MBS 이것도 하게 되고 그렇죠. 자, 1번. 부동산 자금이 저당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 2,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을 만족해야 됩니다. 항상 여기 이제 보면 여기 투자가 있죠. 여기 투자. 전 세계 2차 자본시장 여유 자본이 부동산에 펌프 들어오게 만드는 바로 2차 자본시장 이거 투자가 있습니다. 제가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단기채는 전 세계 은행권역, 중기채는 전 세계 보험회사, 장기채는 전 세계 각 나라 연기금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리스가 이거 잘못 들어가 물리가 지금 IMF 상태입니다. 그렇듯이. 그런데 모든 어느 투자라도 투자자 자신이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있다 없다? 요구 수익률이 반드시 있죠. 요구 수익률이 4%인데 그거 MBS를 샀죠. MBS가 투자 대상인 기대 수익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저당 수익률 그게 바로 기대 수익입니다. 저당 수익률 그게 바로 MBS 이거 자체가 저당 채권이죠. 저당 채권 수익률 이게 바로 투자 대상 물건이니까 투자자에게는 기대 수익률이 되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요구 수익률 이렇게 됩니다. 요구 수익률을 충족해야 된다. 요구 수익률보다 기대 이상 돼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용어상 MBS 저당 채권 수익률 즉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그 뒤에 기대하지 말고 요구 이렇게 바꾸고 저당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입니다. 주의할 것은 보통 우리 저당 수익률 할 때 여기에 모기지 여기에 저당 수익률 돈 빌려주고 이자율 저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하고 달라요. 여기는 저당 채권 자체가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저당 담보채권 유동화는 주로 1, 2차가 아니고 2차죠. 2차. 요게 바로 2차 전 세계 자본 공급하는 시장이다. 2차 공급 시장이고 앞에 이게 차입자와 은행하고 이 관계는 1차 우리 이 저당 금융시장 대출 시장이다. 대출 집 모기지론. 그래서 이 빚이 만약에 점점 20억이고 10억이고 빚이 많아지면 은행 집이다. 이렇게 흔히 얘기 많이 하죠. 내 집이 아니고 은행 집이다. 이런 소리 흔히 얘기를 많이 하지. 자, 그 다음 3번. 저당 채권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을 낮춰주는 거지. 현금화하면 모기지는 위험 자산인데 채권인데 그걸 팔아서 현금화하면 현금은 안전자산이죠. 그 위험을 낮춰준다 이래야 되지. 높인다 땡 틀려버렸어요. 그 다음 4번.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은 대부분 다계층 CMO 다계층에 속하는데 이는 만기가 장기일수록 미래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주어진다. 맞습니다. 자, 우리 다계층 다 있죠.
다 있는 채권인데 단기, 중기, 장기채도 다 있고 고정금리 발행할 수도 있고 변동금리 발행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단기채하고 장기채하고 어느 것이 위험이 높다? 장기채가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죠. 위험이 높고 위험이 높으면 이자율도 높지.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4번이 맞다. 그 다음 5번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2차 자금 공급시장, 저당시장에서는 발행되는 투자상품은 주택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액면금리를 가진다. 저 여기에 삼순위가 이거 빌릴 때 이걸 5% 빌렸습니다. 그러면 은행 수수료 떼고 우리 또 중간에 주택금융사 수수료 떼고 하면 적어지죠. 이게 저 5%인데 0.5%, 0.5% 떼다 치고 이거 오면 4%이네 4%. 요 수익률이 3.9%다. 그러면 기대 이상이니까 투자 이렇게 들어오겠죠. 줄어들죠. 줄어들지. 저 이 5%보다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거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 33번. 다음은 한국주택금융사. 자, 주택금융사 나왔다. 주택금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몇 개냐? 자, 주택연금. 오피스텔 X. 단독주택은 되죠. 주택이니까. 판매 및 영업시설 안 되고 전답도 안 되고 전답은 주택연금은 안 되지만 뭐가 됩니까? 농지연금은 되죠. 하여튼 제외된다. 아니다. 단독주택은 제외되는 게 아니다. 틀렸고. 그 다음 니은 주택 가격이 시가 9억 초과되면 제외. 이거 맞죠? 자, 우리 집 살 때는 몇 억, 팔 때는 돌아가시고 집 팔아가 갚는 거니까 팔 때 9억이고 9억 초과는 안 돼. 그죠? 서민주택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살 때는 6억이죠. 6억. 보금자리로는 6억 초과이면 안 돼. 이렇게 했습니다. 또 세법에서도 6억 이상 사면 고급주택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래서 살 때 6억, 팔 때 9억 흔적을 6구 흔적을 남겨두시고 집 사는 건 여자가 사러 가죠. 수요 6. 팔 때는 또 집 공급하는 건 남자가 건축 공급 6구. 그래서 니은은 맞다. 그 다음 디귿. 대상주택 권리 침해, 제한 물건 등이 복잡하게 많이 있는 것은 주택연금 가입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겠지. 상식적으로도 그대로 판단하셔도 되고. 그래서 디귿은 있어도 가능하다. 이런 틀렸다. 불가능하다 이래야지. 불가능하다. 그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종신지급 방식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똑같은 금액은 정액형인데 정액형 말고도 있죠. 전, 후, 박형도 있잖아요. 10년간은 많이 주고 그 다음에 10년 지나고 나서는 연세 드시가 쓸 힘도 없으니까 한 70% 수준 정도밖에 안 주는 전, 후, 박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하는 말이 이것도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미음. 담보 제공은 공사, 우리 한국주택공사 또는 금융기관이 1순위 근상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1순위. 당연하죠. 그 다음 맞다. 자, 비업. 주택연금 계약 종료 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된다. 장수. 150살까지 살아보면 왜 됩니까? 집값은 4억밖에 안 되는데 연금은 5억 탔었습니다. 그럼 연금을 더 많이 탔으면 1억이 부족하죠. 1억 부족한 것은 전부 자기가 다 갚아야 됩니까? 법준 상속인이 갚아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분만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전액 상환한다 말 X 틀렸습니다. 자, 이거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시험. 대출금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지. 연금을 매달 타 쓰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죠. 감소한다. X. 그럼 맞는 것은 3개. 3번.
자, 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초창기 주택연금 나올 때 나온 문제라서 그래요. 그래서 연금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에 보면 3종 세트 연금 이런 게 새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문제가 종종 나타납니다. 학계론 속에 안에 잡법이 엄청 부지기수 많습니다. 수시로 바뀌어요. 자, 34번. 이건 이제 확인해 보시려면 우리 71페이지 나오지. 제요약집 71쪽에 나옵니다. 자, 34번.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좀 전에 설명했어요. 촬영 중이라서 나중에. 제가 설명할 다 했는데, 금방.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를 한다. 리츠. 자, 리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우리 자기관리 리츠, 위탁관리 리츠, 구정 리츠, 세개 셋중 비교 이렇게 바로 하시면 되죠. 자, 1. 자기관리 리츠는 명목회사 땡 틀려버렸죠. 실제 회사지.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자기 이렇게 말했었죠. 자기가 직접 관리하라고. 자기 실제 회사 가지고 직접 운용하세요. 그 다음에 2번 위탁 리츠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 땡. 그 다음 자산이 투자 운용을 직접 땡. 실체사 땡. 다 틀렸죠. 위탁 리츠는 명목 회사이기 때문에 이럴 수 없다. 그 다음 3번 위탁 리츠는 설립 자본금이 얼마 이상? 얼마죠? 자기관리 리츠는 자기가 실제 회사에 있으니까 돈이 좀 더 필요합니다. 5억이고 위탁 리츠와 구정 리츠는 33, 533, 5533 이상 있으면 된다. 계속 이 완화돼서 금액이 엄청 적어진 겁니다. 533, 533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위탁 리츠는 구정 리츠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맞죠? 76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법인세 감면. 그 외로 우리 이 명목회사인 이런 구정 리츠, 이 리츠를 지금 국가 정책적으로 키우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키우려고 하고 있죠. 왜 키우려고 하고 있지? 얘가 이뻐서 그렇지. 이뻐서 그래. 알다시피 부동산을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을 사가지고 우리 이게 한 200개 회사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한 6개가 상장돼 있다고요. 지금 실무상. 그러면 옛날에 우리 이 리츠가 없을 때 IMF 때 금부지 다 빼고 기고를 빼고 이래가 돈을 갚아놨어요. 외채를. 그러지 마라. 안 그래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에 주식 10만치 사도 되고 100만원치 사도 되고 1000만원치 사도 되고 그 돈을 모아서 구조용 부동산을 사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기사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당시는 이게 개방이 안 돼 있어가 IMF 닥치고 나서 이게 배워온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적으로 이런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수단들이 다 있어주면 국민들이 희생을 그렇게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키워야죠. 그 리스크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은 걸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5번 리츠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 받는 것으로 신주 발행할 수가 없다. 있다. X 틀렸죠. 만약에 최저 자본금 갖추기 전에 설립 시 현물 출자하는 걸 보고 뭐란다 했죠? 변태 설립을 했지. 변태 설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이 모집 설립이 아니고 발기 설립만 되고, 발기 설립만 되고, 변태 설립은 안 된다.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자, 35번. 엘루드의 자본환원율, 종합자본환원율 구하세요 하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엘루드란 분은 우리 알다시피 에퀴티, 엘루드, 에퀴티, 이 지분을 투자자를 강조하신 분인데, 자, 우리 세전 현금 수지의 현재 가치를 구해가지고 지분 가치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부채를 갚아 나가면 부채가 갚으면 자본이 증가하죠. 부채가 갚으면 그래서 자본이 증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부채가 늘어나면 자본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분 증감하고, 그 다음 부동산 이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지분이 증가하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감소할 수도 있죠. 증감. 그래서 1, 2, 3. 지분 투자 입장을 1, 2, 3 세세하게 고려했다 하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구하는 것이 엘루드, 저당 지분하는 법. 그래서 지분 가치와 은행 가보니까 저당 가치 합쳐가지고 요게 우리 이 자산, 우리 이 부동산에서는 자산이 거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치 평가하는 방법. 요게 엘루드의 저당 지분 환원법이다. 그렇죠? 저당 지분법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엘루드는 뉴욕 생명보험사 팀장으로서 세금 전이다 한 여기 특징이라. 세후 하면 틀려버려요. 보험회사 보험금 줄 때 세금 공제하기 전 돈을 주고 돈 받아가 나중에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보험회사는 세금 전 돈을 보험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 변화율 1번 이건 뭘까? 이게 소득 변화, 이게 소득이라 소득. 가유순세세 아시죠? 가유순세세가 다 소득 아닙니까? 손가락 5개. 가유순세세. 세전소득입니다. 세전현금수지. 그 다음에 예상되는 가치상승률, 부동산 가치상승률, 그 다음에 저당이자율, 이거는 저당이자율, 요 환원시키 저당가치 구할 때 예상 보유기간, 이거는 실제 7년, 8년 주택 임대하다가 판다. 준공공으로. 4년은 단기를 하고 8년 이상은 장기를 하고 또 10년 이상 같으면 각종 세제 혜택이 훨씬 많고 이렇게 우리 아파트 대출, 주택 대출 임대사업 하면 해주고 있죠. 그런데 5번에 보시면 5번에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 자, 세금 전이기 때문에 세율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 없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전 하는 게 특징이다. 우리 시험도 한번 출제했었어요. 세후 하면 틀리고 세전 현금 수지다. 보험금은 세금 계산하기 전에 준다니까. 세무서입니까? 원천징수 같은 경우 말고는 그대로 줘야지. 그 다음 36번. 다음 보기 관련 깊은 부동산 가치 가격 원칙에 알맞게 나열된 것은, 자, 토지 잔여법.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합심해서 벌었습니다. 3천만 원 벌었다. 순영업소득. 그런데 건물이 번 게 2천만 원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1,000만 원 잔여, 토지 잔여법. 만약에 환원율이, 건물 환원율이 10%이고 토지 환원율이 5%라면 이거 2억 평가하고 토지도 2억 이렇게 평가되어서 둘이 합치면 복합부동산 4억 가치 평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토지 잔여법이죠. 토지 잔여법. 수익을 배분한다. 우리 수익 배분 원칙. 그 다음에 기능적 강화. 자, 우리 기능 강화, 경제 강화 하시면 아시죠? 우리 시험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사례로도 응용 출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자, 기능적 강화는, 자, 우리 감각하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물리적, 기능적, 무슨 강화? 경제적. 세상은 몇 가지? 온통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깔고 갑니다. 세 가지로. 물론 5가지 있고 4가지도 있고 10가지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저기 다. 자, 그래서 물리적 강화는 자기 자신이죠. 자연, 세월 따라 늙어가는 모습. 건물. 또 기능 강화는 제 기능을 못해서. 요즘 같으면 영양 공급도 잘 하셔야 되고, 제가 잘 먹고 잘 주무시고 잘 쉬시고 스트레칭 한 번씩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시기죠. 그게 언밸런스 되면, 그 균형이 안 맞으면 공부에 학습 제 기능을 못 한다니까. 지금은 그런 기능을 살려야 될 때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 이건 자기 자신 문제고 개별 분석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 다음에 경제 감가는 경제하면 시장이죠. 시장 항상 마켓 시장파이니까 타 부동산과의 경쟁 관계 이렇게 경제적 감가. 시장에 부적합하면 경제 감가되고 불균형이면 기능 감가됩니다. 아예 그 균형 앞에다가 불자 넣어가 불균형, 부적합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초과 설비와 과수 설비. 내가 배가 뭐 너무 많이 나오면 초과 설비 너무 많이 나오면 재기능을 못 하겠죠. 너무 또 뺄참 말라뿌도 부족해도 재기능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기능적 감가야. 그런 이걸 예로도 출제를 했죠. 작년도 전원주택이 너무 층이 높다. 층고가 높으면 냉난방비가 많이 드니까 전원주택에 재기능을 못해서 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기능적 감가되어서 이렇게 해서 작년에 출제하게 됐죠. 수시로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아주 잘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37번. 원가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조성지, 매립지. 자, 조성, 원가, 매립, 원가 이렇게 코스트를 아예 붙여버려요. 땅을 매립 조성하면 코스트가 들어가죠. 원가에. 그 원가법으로 하면 되지. 근데 기성시가지. 기성시가지가 뭡니까? 기성. 우리 기성고 건축에서 이런 용어 워낙 많이 쓰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거, 이미 있는 땅이죠. 이미 있는 땅은 매립 원가, 조성 원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때문에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 정액법에 의한 초년도 감가액은 기금법보다 크다. 이 맞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액법이 1년에 3억이라면 기금법은 뭐 2억 7천 적다 이랬지. 왜냐하면 기금법은 기금하고 복리이자까지 합쳐가지고 요거 토탈 정액법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상각액은 당연히 기금법이 적을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정액법에 의한 초년도 적산 가격은 정률법보다 적다. 자, 그럼 우리 3방식에 다 같이 한번 보면 3방식에서 요게 정액법 일정 금액 정액 상각이고 그 다음에 정률은 일정률이지만 체감 상각이 되고 그 다음에 기금법은 정액보다 낮은 균등 상각액이 되고 이래 되죠. 그러면 요거 초기에 정률법이 상각금액이 제일 크고 기금법이 제일 적고 정액법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뭐 적산 가격, 감가격이 크다 적다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요 세 가지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맞다. 자, 3번 복제원가는 부동산 효용 측면 땡 틀렸죠? 대체원가가 효용 측면이죠. 자, 복제원가는 뭡니까? 최신 건물 복제합니까? 오래된 건물을 복제합니까? 최신 건물을 복제하죠. 요즘 우리 이 복제약도 이제 많이 나오죠. 지난주에 미국의 트럼프가 복제약 허용하겠다. 왜? 약값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약값을 하락시키면 신약 만들기는 힘들죠. 그 복제약은 금방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복제약이 공급이 많아지면 약값이 뚝 떨어지는 거죠. 공급이 많으니까. 그래서 약값 떨어뜨리겠다. 복제약 인정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 복제약 이런 만드는 데서 금방 뭐 바이오 시밀러 이래가 금방 주가도 폭등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복제약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복제 건물 신축, 최신 건물은 복제하면 되고 오래된 건물은 복제하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거죠. 만족도 동일한 걸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복제는 효용 측면이 아니고 이건 물리적 측면. 최신 건물, 동일한 물건 만들 때이고 그 다음 대체원가는 대치는 일본말이고 대체 이렇게 출제 잘합니다. 대체원가는 부동산 유용성 측면이다. 동일한 만족도 틀렸죠. 서로 틀렸습니다. 그 다음
제조도론가는 도급건설 기준으로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수급인의 적정이윤 합한 금액으로 구한다. 여기까지 무난한데 표준건설비, 통상부대비 이런 말을 추가로 넣어야 된다. 표준건축비, 통상부대비. 저희들 이 감정평가 저 원가라는 것은 실제 원가도 아니죠, 그죠? 실제 원가. 우리 감정평가론의 이 부동산 평가라는 것은 중개사무실에 실거래된 금액도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실거래된 금액이 그게 가장 객관적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상 구하는 시장가치입니다만은 가장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을 구하는 거지. 이거 실거래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 건축비, 실제 부대비 하면 땡땡 틀려버리고 이런 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앞만만 보면 맞는 말인데 뒤에 추가 좀 들어가야겠다. 자, 5번 경제적 강화 요인으로 인근 지역 쇠퇴, 시장 지역 쇠퇴 이건 맞네. 근데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하다 이건 무슨 강화죠? 건물이 너무 크다, 건물이 너무 작다 이렇게 되면 이 복합부동산이 제 기능을 한다 못한다?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능적 강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건물과 부지 부적합은 경제 강화가 아니고 기능적 강화입니다. 이렇게 고쳐야죠. 자, 38번 원가법의 적용에 있어서 감가수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조성법 2번 맞죠? 조성법, 요소구성법, 조성법 이건 우리 수익환원법에서 환원 이율 구하는 방법 중 하나이죠. 그죠? 그건 이제 미리 자주 많이 보시면 금방 드러납니다. 내구성분해법은 우리 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강화, 자기 자신 치유 가능할 때는 치유 비용 요게 강가비고 치유 불가능할 때는 수익 감소분 요걸 강가로 합니다. 요렇게 내부에 구성되어 있는 걸 하나하나 분해해서 자, 자기를 수술해서 나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수술해도 소용없는 게 있죠. 수술해도 소용없는 것은 수익 감소분을 강가비로 본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관찰 강가. 관찰 강가에서 우리가 유효 내역연수 대표로 관리 잘하면 경과연수가 짧다 길다. 관리를 잘하면 젊어 보이죠. 짧겠지. 유효 경과연수 짧고 그 다음에 유효 잔존연수는 오래오래 살겠다 길게 남는 거죠. 이렇게 관찰해서 조정하기도 한다. 정액법 이미 다 아시고 또 임대료 손실 환원법 치유 안 되면 요 수익 감소분 임대료 손실 요걸 강가비로 보겠다. 자, 요것도 우리 원가법에서는 101페이지 나오네요. 101페이지. 자, 39번 연간 총수익 300만 원, 예상비용 50만 원, 연간 할인율, 그 할인율 밑에다가 이자율 이렇게 하나 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할인율, 이자율. 이자율과 자원 회수율이 각각 7%, 3%일 때 수익가격 얼마냐. 자, 300에서 50만 원 빼면 250만 원이죠. 나누기 환원이율 하면 되는데 그러면 바로 수익환원법을 통한 수익가격이 바로 나올 겁니다. 자, 이자율은 당연 7%고 자본 회수율이 감가율 두 개 합쳐야 환원율이 되는 거 맞죠? 앞에 그 이자율이 자본 수익률이에요. 자본 수익률.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을 두 개 합치면 그게 환원이율입니다. 그래서 8%, 아니 10%, 7% 더하기 3% 하면 10%. 그러면 2,500만 원. (40번)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X. 자, 1번 표준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이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시군구장에게 이의신청합니까? 국장에게 이의신청합니까? 그렇죠. 표준은 국장 책임하에 결정 공시하는 것이므로 표준지 공시지가이든 표준주택이든 국장에게 이의신청한다. 이렇게 해죠. 근데 시군구장 X 틀렸습니다. 109페이지 당연히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번 개별주택의 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 기관의 과세 등 업무와 관련 주택 가격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 기준 활용할 수 있다. 오케이. 개별주택 가격은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 4번 표준지 3번 개별 공시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표준지 평가 시 토지상에 정착물이 있거나 사법상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 등이 없는 나아지 상태를 상상 가정하여 평가합니다. 맞죠? 사법상 이 토지의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유치권 아무 상관없다니까. 공적 필요성 그 쉽게 얘기해서 세금 보상 계산한다. 그 무슨 이런 게 필요가 있습니까? 사법상 제약은 필요 없다. 없는 걸 보고 건물도 없는 걸 보고 나아지 상정, 상상 가정 평가합니다. 그 다음 5번 공동주택 가격 효력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에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공동주택 가격 맞습니다. 활용. 그래서 1번 구분하기 쉽다. 바로 보시면 됩니다.